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설보연입니다. 네, 와,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되게 추운 날이고, 지방 곳곳에는 눈도 많이 내리는데, 멀리 선생님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선생님들 만난다고 머리도 잘랐어요, 엊그제. 저는 약간 아멜리에 아세요? 프랑스 아멜리에를 생각하면서 잘랐는데 제 딸이 딱 보더니 엄마 윌리 원카 같다고. 윌리 원카 아세요? 초콜릿 공장의 윌리 원카. 네,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상큼한 모습을 드리고 싶었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2023학년도 우리가 교육학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 합격 설명입니다. 저희가 항상 시작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쳐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석시! 여기 잘하셔야 된다고. 예, 인강 선생님들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succeed! 아니야, 나 시작을 못하겠는데? 크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succeed! achieve! and teach all! teach all! 예, 선생님들. 다시 구간 반복할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셨기 때문에 아니 내가 빨개져야지 왜 선생님이 빨개집니까? 예, 자, 우리 영어로 해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하나, 둘, 셋!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한다! 나는 해낸다! 네, 선생님, 제가 해내러 가겠습니다. 지금 첫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하게 이 구호를 외치는데 거의 90, 11월에 가면 동기 수준으로 다 같이 되게 열심히 외칩니다. 왜냐면 이 말이 아니고서는 스스로에게 자기를 북돋아주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그래, 나는 초스 합격 각이야. 약간 요렇게 마음을 시작을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일매일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주일 과정 중에 월화 수업하고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작업하고 그 연구실에서 계속 자료 만들고 이러는 일정인데 월화에 선생님들을 만나는 시간이 제 일주일 중에 제일 신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수업은 굉장히 신나고 선생님들과 열심히 하지만 저 너무나 알고 있고 저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힘든 과정을 매일매일 거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안쓰럽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래도 스터디할 때는 한 번, 두 번 웃으실 수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 책상에 앉는 그 결심 그리고 하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틀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모르겠고 바보가 된 것 같은 이 마음을 사실은 1년 내내 갖고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붙들고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해나가게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지금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 마음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이걸 계속 되새기시면서 1년을 쭉 코업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때 반드시 넘어야 되는 교육학이라는 산을 과연 어떻게 넘으면 되는지 오늘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받아쓰기부터 100점 맞았어요. 예. 그래서 그냥 쭉 공부를 계속 잘했고 계속 공부를 했었. 예.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가 사실 직업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선생님들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제 제가 교육학 강의를 시작한 지는 이제 3년 했고 이제 4년 차가 되지만 그 전부터 되게 많은 강의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강의들 보면 보통 자기주도 학습법 그리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학 공부 강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먼가 싶었던 그 강의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일련의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냈던 경력을 가볍게 적어놨지만 되게 기네. 경력이 많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신문 기사에도 뭐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거예요. 넘겨도 끝이 안 나. 어떻게 될까? 어머, 끝이 안 나. 막 되게 잘 안 나오시겠지만 큰 강연도 뭐 많이 하고 그랬다. 네, 끝이 안 나. 저 보이세요? 자, 그랬다. 젊었던 어느 시절에 인터뷰도 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썼던 학습법 관련되는 책들인데 저도 이렇게 교육학을 가르치게 될지는 몰랐네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교육학 강의도 오래 했어요. 학교에서도 오래 하고 뭐 대학 서울대나 뭐 청주교대에서 오래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가 되는 길을 지원하게 됐는데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뭐 하고 서 있는지 아세요?
강의 끝나고 저한테 사인을 받겠다고. 네, 아무튼 그랬다고. 네, 강의 시간보다 사인 시간이 길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임용시험 알아보죠. 자, 임용시험을 이제 선생님들 준비하고 내가 교사가 되려면 임용고시를 봐야 된다. 이건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되게 막연하실 수 있어요. 임용고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교사가 되는 걸까? 이 과정을 보시면 사실 임용시험은 크게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그래서 1차가 몇 점이냐? 1차 100점입니다. 1차가 100점이고요. 2차가 100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몇 차일까요? 1차요. 네, 교육학은 1차 있고 교육학에 20점, 전공 A, B가 40점, 40점으로 100점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2차가 심층 면접, 뭐 그리고 미술, 음악, 체육 같은 경우에는 실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교과들 전체를 포함해서 수업 실연이 있습니다. 이제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과목들은 여기는 없고 이제 심층 면접을 100%로 보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의가 워낙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요. 뭐 언제 선생님들이 보실 때에는 다시 나타날 수도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보통 이제 1차 시험이 11월에 있습니다. 11월 뭐 셋째 주 토요일쯤 이제 간혹 진행이 되고요. 뭐 두 주차, 세 주차쯤에 토요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1차 발표가 나올까요? 네, 지금 이제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2월 29일에 이제 이번에는 발표가 있고 작년은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12월 31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벅차는 1월 1일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든 1월 1일을 이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점에 이제 1차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2차를 이제 1월쯤 지나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2월쯤에. 그래서 사실은 2차를 선생님들이 생각을 안 하시고 1차를 향해서 매진을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100점, 100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험이 2차까지 가야지 붙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2차까지 가야지 붙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2차까지 가서 우리가 최종 합격,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 합격으로 가려면 절대 1차를 컷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많은 선생님들은 그거를 몰라요. 특히 초수 선생님들은 1차를 붙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초수 시험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차를 붙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임용시험은 굉장히 잔인한 시험이에요. 1차 한 번 붙었어. 그래서 내년에 너 1차 본 거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가지 않아요. 다시 1차부터 시작해야 돼. 떨어지면. 그러니까 무조건 선생님들 뭘 해야 되느냐? 한 번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수에 붙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시험을 봤을 때 1차도 붙고 2차도 붙고를 한 방에 가야 돼. 물론 1차를 넘어서 2차에 최적에 떨어지더라도 면접을 준비해서 면접장에 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접을 잘 보고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 다음 연도에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 다시 1차부터 리셋이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전년도에 내가 교육학을 잘 봤어. 그럼 그 다음에 교육학을 잘 볼까? 사실 보장이 없어요. 왜냐? 영역이 4개에서 나오고 그 영역 중에서도 어떤 지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계속 경향성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1차를 잘 본 것이 2차에 대한 보증 수표가 절대 되지 못한다.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전공 잘 봤어. 내년에 잘 볼까? 미안하지만 보장이 없어요. 또 경향성은 바뀌고 나오는 영역도 바뀌고 출제진도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에 잘 봤다는 것이 그 다음에 잘 본다는 보장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아픈 시험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물론 잘 보고 잘 준비하는 건 당연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시험 점수는 들쭉날쭉 하더라도 우리의 전체적인 공부 양에서 봤을 때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선생님들이 우리가 최종 합격을 해서 교사라고 이름 지어 교단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에 최종 합격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1차와 2차를 관통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가 한 달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을 한 달만 준비해서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전체 1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2차를 항상 염두에 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변별점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실은 1차에서 나타난다. 1차 점수를 잘 받아야 2차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1차는 다시 말하면 지필이고요. 2차는 다시 말하면 면접과 실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생각보다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합니다. 운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 실기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그리고 그때 날씨가 어떨지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떨지 몰라.
그쵸? 그래서 은미체 선생님들이 실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실기가 탄탄한 사람도 그때그때 상황에서 너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면접. 면접을 갔는데 이때 이 평가실에 따른 편차가 좀 있어요. 어떤 데는 최고점을 100점까지 주는데 어떤 데는 최고점을 89점까지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들어간 사람들의 구성원이 그렇게까지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났을까? 에는 의문이 던져지는 거죠. 또 어떤 평가실은 그래서 100점부터 90점짜리, 그러니까 최저를 90을 주는데 어떤 평가실은 아무리 잘해도 89점을 줬고 최고점이 그다음에 최저점이 뭐 70점대가 나와.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박한 평가실이죠. 여기는 굉장히 후한 평가실이야. 그거 됐을 때 우리가 컨트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어요. 물론 1차도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내가 공부한 부분 골라 나올지, 내가 잘못 모르는 부분을 더 어렵게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 대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지금 아주 심플한 전략을 알려드리면 1차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1차 점수를 가능한 높게 받으셔야 된다. 당연히 2차에서 뒤집기는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1차 선을 컷으로 넘으면 저희 2차 면접 특강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1차를 컷 점수가 자기 점수였어. 정말 컷 점수가 자기 점수였는데 2차 면접을 만점 받아서 합격하셨습니다. 100점 받은 거죠. 100점. 그러니까 정말 뼈를 갈아가면서 잠은 죽어서 잔다 막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붙으셨어. 근데 그거는 그 또한 노력한 것은 맞지만 굉장히 운도 같이 따르는 일이다. 하지만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므로 1차를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2차까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2차를 염두에 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1차와 2차의 특성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1차는 어디에서 문제를 낼까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냅니다. 2차는 어디에서 날까요? 각 시도 교육청이 주관해서 냅니다. 그러니까 1차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교사로서 적합한 인재를 강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1.5배수, 강원도는 2배수로 뽑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1배수에 대해 각 시도 교육청에게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뽑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과정을 가르치게 되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조드리는 흐름이 있어요. 뭐냐? 우리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커리큘럼의 약자예요. 교육과정. 그 다음 여기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여기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어떠냐? 얘네들은 다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공표를 했어. 2015, 2022. 근데 이제 지역 수준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적합하게 만들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각 학교 수준에서 그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만듭니다. 즉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도록 할까에 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획서를 국가 수준에서 만들면 그 시도교육청에서 수정하고 그것을 각 학교 수준에서 수정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해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걸 반영해서 여기서 계속 바꿔줍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을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이미 공지해 놓죠. 제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1차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대한 큰 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교육학의 파트들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은 1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차 교육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교육학이 20점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2차로 가게 되면 1차 교육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100%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100%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토대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평가가 2차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교육학과 전공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2대8이라고 해서 2대8로만 공부하신다고 하면 사실은 2차가 굉장히 어렵다. 진짜 토할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교육학을 탄탄히 해 놓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1차, 2차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 전략이라는 것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격적인 커리큘럼을 시작하기 전인데 저랑은 조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께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거 한국사 능력 시험입니다. 뭐 지금 이게 미리 땄으면 뭐 5년 지나도 되게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그 부분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사 시험 능력 평가 이 결과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따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한국사를 오늘 가는 길에 주문해서 바로 공부 시작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딴다. 별거 아닌데 공부 시간 굉장히 잡아먹고 별거 아닌데 이거 아니면 시험 자체를 못 봅니다. 그러나 이거를 또 그런다고 1, 2월에 하루 6시간씩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컷을 넘으면 되는 점수입니다. 이거는 컷을 압도적으로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컷만 넘으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달달달달 괜히 기왕 따는 거 남자는 1급이지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야. 그냥 상급만 따. 아시겠죠? 빨리 따고 빨리 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육학에 과락이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 못하면 2차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뭐 교육학을 대충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공 점수가 너무 높게 나와도 실제로 그런 분도 계셨고 교육학에 꽈락이 되어서 못 보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공 점수에 뭐 교육학 6점 이 점수였는데 합쳐서 컷을 넘었다는 거죠. 근데 1차에서 떨어졌어. 왜? 꽈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꽈락이 사실 전공도 있습니다. 전공도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전공 꽈락 맞고 붙을 수 없지만 선생님도 준비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육학은 그냥 뭐 1, 2월만 하면 된다. 그분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정말 유니콘을 본 겁니다. 그렇게는 절대 되지 않아요. 무조건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계속 다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실히 그러니까 붙는 사람들을 보면 교육학은 당연히 잘했고요. 전공도 당연히 잘했습니다. 뭐 하나를 포기하고 잘하시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하기 전에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기도 전부터 과외를 시작해서 한 15년 정도 과외를 여러 학생들을 해왔고 뭐 영어 수학을 되게 많이 가르쳐 왔는데 뭐 영어를 포기한다 수학을 포기한다 그리고 잘된 친구들을 미안하지만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교육학을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반을 딱 공부 시간에 정해놓고 무조건 반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절대 소홀히지 하지 말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 당연히 중심은 어디에 있어? 전공이 훨씬 중요해요. 알겠죠? 당연히 중심은 전공에 있지만 교육학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가셔야 된다. 결국은 선생님들 1차에 합격 점수가 나왔을 때 전공 점수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다. 근데 교육학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교육학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전공도 더 열심히 했지 교육학은 대충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놀랍게도 전공 점수도 좋지 않다. 서로 지적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 보시면 교육학은 논술형이에요. 그리고 전공 A, B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없어요. 객관식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교육학도 과거에 한 10년 전에는 2014년부터 논술로 바뀌었는데 거의 10년이 되어가죠. 그 전에는 객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논술로 바뀌었죠.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찍어서 맞춘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걸 이제 막으려고 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학 60분을 보고 전공 A, B 90분을 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시면 아침에 9시부터 시험이 시작되고 이제 2시 20분에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60분 시험을 봐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40분 같습니다. 쉬는 시간이 40분일 것 같지만 20분쯤 지나면 이제 이게 감독하신 분들 들어와서 다 집어넣으라고 20분 동안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볼 수도 없어. 핸드폰 다 냈지. 그때 선생님들 뭐 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합격하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힘을 발휘하려고 지금부터 쌓아가는 거다. 40분, 그 다음에 전공 A, 다시 또 40분 전공 B를 봅니다. 어때요? 정말 힘들죠. 근데 그날 가면 시간이 가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바로바로 빨리빨리 풀고 집중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 가는지를 모르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지금은 선생님들 50분 단위로 공부하기 시작하셔가지고 10분 쉬고 50분 단위로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거 연습하다가 나중에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60분 하고 40분 쉬고 90분 하고 40분 쉬고 요 텀으로 공부하시길 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호흡에 내가 익숙해져요.
예, 그래서 저희 교육학 해설 강의도 1시간 반씩 해요, 일부러. 예, 그래서 선생님들 그 호흡에 익숙해지시라고. 그 호흡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시험 보고 나오셔서 저한테 막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선생님, 교육학은 기세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1교시가 교육학이잖아요. 교육학을 망쳤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2교시부터 손이 떨립니다. 안 돼요. 막 진땀이 나고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 말아먹었다.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학을 잘 보셔서 마음을 이렇게 나 될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2교시, 3교시를 보셔야 선생님들이 1차 잘 보시게 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못 봤다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시험은 옴니버스야. 그래서 이 1장이 지나면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교육학에 그 생각 못 했는데 형성평가 혹시 자기조제 놓친 거 아니야? 뭐 관료제 배보를 내가 봤던가 못 봤던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2교시를 말아먹지. 예, 그래서 바로 교육학 끝났고 맞추지도 말고 바로 2교시 전공 A 또 놓친 것 같죠? 하지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공 B. 왜냐면 어차피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누구나 다 잘 못 봤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제가 하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1월 2일부터 다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시작이죠. 바로 시작되는 그 일정은 요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이 하루 안에 우리가 정말 승패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네, 그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차가 20점 교육학 논술로 간다고 했는데 이 점수가 어떻게 구성되냐 또 들여다보면요. 논술 내용은 15점이에요. 그리고 그 논술의 구성 및 표현이라는 것이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지금 아마 이제 이 5점부터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 나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 글이 뭐지? 나는 지금 문자 카톡은 보낼 수 있어도 한 페이지나 되는 글을 아니 2페이지라고? 제길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서결론 특강이 있고 그리고 글쓰기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을 듣고 나시면 누구나 잘 써요. 놀랍게 잘 써요. 처음에는 주술호응,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도 안 맞아서 저희가 첨삭 드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그 첨삭은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모범답안처럼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01장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에게 윤동주처럼 시를 쓰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리랑 수준의 소설을 쓰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쓰면 틀려요. 여기 굉장히 원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그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논술을 쓰면 됩니다. 논술을 쓴다는 것은 단답으로 얘기할 것을 글의 구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물론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유리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이나 사 선생님들은 보통 그 논술 점수 더 잘 받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을 더 잘해야 되죠. 그런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목간 편차를 봤을 때는 더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만큼 글쓰기 능력이 좌우하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단히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허들은 아니어서 글쓰기의 서, 본, 결을 어떻게 갖춰서 쓰게 되느냐, 그리고 서론과 결론에 잘 맞는 포맷은 뭔지 만능틀 선생님께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능틀을 픽스하시고 그거대로 그냥 써서 쓰시기만 하면 사실은 30초에서 1분 컷으로 끝내게 됩니다. 서결론을. 그리고 나머지를 소화하시기 때문에 여기 5점은 처음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이지만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표현의 적정성은 이런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안 쓰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속어를 쓴다거나 뭐 이것까지 문제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연습하게 되면 카톡이나 뭐 이렇게 사용해서 하지 말고 그냥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활용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포멀한 글쓰기를 할 수 있게 그 연습을 하시면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느냐? 여기 15점입니다. 선생님들 지금은 1점 버리고 말지 뭐 2, 3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나중에 가면 0.1점에서 선생님들 갈려요. 그리고 차라리 아싸리 사람이 컷에서 한 2, 3점, 5점, 10점 떨어져서 못하면 아이씨 잘 못했나 보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0.01점, 0.1점에서 떨어지면 약간 미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놀리는 게 아니고 정말 멘탈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가질 것 같은 게 갑자기 사라졌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빨리 마음을 추리면 누구보다 수석으로 붙기에 좋은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6월 정도까지 마음을 못 잡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가 그냥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1.1점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막 치사할 정도로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크게는 대범해야 되지만 중요성만큼은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15점을 가져가는데 이 15점들을 구성하는 점수가 여기 있는 각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이 15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15점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돼요. 4개의 파트. 처음에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14년도에 교육학 논술이 처음 선보인 이후에 여러 가지 약간 변동도 있고 자리를 못 잡는 형태를 보였지만 이제 여러 해 전부터 딱 픽스가 된 것이 4과목에서 출제가 됩니다. 4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점수 배점이 어떻게 될까? 봤어요? 네, 4, 3으로 출제가 됩니다. 4, 3으로 출제가 된다. 자, 그러니까 사실 교육학에는 교육 과정, 교육 방법, 평가, 행정, 심리, 사회, 생지와 상담, 교육학 개론, 그리고 교육 철학과 교육사 되게 다양한 분류에 따라서 10개에서 12개에 달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상 출제는 4개에서 된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나올까? 그건 몰라요.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추론을 하죠. 추론을 하고 지금까지 추론을 맞아왔어요. 네. 자, 너무나 맞았어. 예, 그래서 그건 너무 럭키한 일이야. 하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나올 때까지. 그래서 딱 열어보는 순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여기서 공부 전략을 잘 세워야 되죠. 뭐냐면 항상 나오고 주로 나오는 4개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맞죠? 나머지는 사실상 나머지 과목들은 한 2-3번? 어쩌면 1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 걔를 너무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럴까? 덜 나왔다는 얘기는 다음에 나올 때 중요한 거 중심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죠? 왜냐면 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2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아무 구석의 것을 챙겨서 나올 이유는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돼요. 근데 많이 나온 과목은 어떻게 될까? 이미 많이 나왔어. 근데 작년이랑 계속 똑같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적어도 그 전에 정도에 나온 것들을 약간 피해가면서 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올해 시험이 나오기 전까지는 논술로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10년 차쯤 되니까 이전 게 다시 나옵니다. 논술로 나왔던 거. 그전에는 객관식이나 새로운 것들이 나왔죠. 오케이? 그 말은 뭐냐? 범주가 좁기 때문에 나왔던 과목들은 꼼꼼히 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공부는 어떤 것을 버리면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중요도의 완급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교육학 20점, 전공 80점이야. 물론 1차에 교육학이 2차까지 관여해.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절대 반을 넘어가도록 교육학을 공부하면 안 된다. 그것은 룰이 있는 거예요. 물론 1, 2월에는 6대4까지도 제가 괜찮다고 해요. 1, 2월은.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전공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뭘 어떻게 접근할지조차 모르고 전공 수업 자체도 약간 평이하게 지나갑니다. 막판에 몰아치죠. 그래서 앞에 1, 2월은 6대4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점을 잡았을 때 절대 5대5를 교육학이 넘어서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5 안에서도 저는 9대1의 비율로 이 주요한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1이 주요하지 않은 파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의 교육학 논술에는 항상 누가 나오냐? 대주제가 나와요. 대주제를 향해서 그것을 서포트하는 4개의 파트가 같이 문제화돼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얘네 마지막에 어떤 한 파트가 안 나오던 파트가 나온다고 해도 뭐예요? 주요 과목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대주제는 보통 어떤 것이 나오느냐? 개정 교육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대주제가 나와요. 지금 교육의 현황과 관련되어 있는 대주제. 함으로 잘 안 나왔던 파트들은 이 대주제를 연결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문제는 없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뭐가 중요한 파트냐?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궁금해요? 해보세요.
어머, 그럼 알려줘야지. 알려줄게요. 자,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궁금하다고 같이 말해주실 줄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저 지금 감동받았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자, 교육학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저는 구분을 하고 사실은 수업할 때는 8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나왔던 것을 보시면은요. 교육 과정, 방법, 평가, 행정에 뭐가 많죠. 무슨 말이에요? 나왔던 연도인데요. 제일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왔던 것이고 사실상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잘 안 나오는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볼까요? 14년도 출시, 15년도 출시, 14년도 출시, 14년도 출시, 15년도 출시. 그러니까 정규 시험에서는 14년도에 교육사회하고 교육학 개론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교육학 개론과 교육 철학 하나로 묶습니다. 여기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야? 14년도에 제가 논술이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첫 해에만 나오고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교육사나 생활지도나 상담이나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교육사 파트를 선생님들이 너무 오래 많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을 짤 때 저희는 거의 이틀 만에 여기를 끝냅니다. 8주 안에서 이틀이니까 한 주 정도에 4과목을 끝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속성이죠. 속성과에. 그리고 나머지 시간, 7주 정도의 시간을 여기 다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안에서도 다시 중요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출시를 포함해서 모든 논술 시험에 출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트에서 그 사람의 적정 인원을 다 뽑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시험 한 번 더 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규 에브리원을 위한 시험은 아닌 거죠. 특정 교과를 위한 시험인 거죠. 그렇게 해서 뽑았던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왔던 과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행정입니다. 행정은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에요. 행정이 뭐야? 모르겠죠. 네, 보통 우리가 교직을 들어도 학교에서 행정 잘 안 씁니다. 이름 자체가 재미가 없잖아. 근데 보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뭐냐면 조직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조직? 학교 조직. 학교 조직은 어떤 특성을 갖느냐? 이 조직의 구성원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구성원이 뭐죠? 학교 조직의 구성원. 그렇죠. 대표적으로 교사. 이 교사가 어떤 식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 임무들을 해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이 교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적 이해를 도와주는 과목이 교육행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학교라는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교육행정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것이고 내년에도 나올 것입니다. 안 나온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나오니까 다른 과목들에서 조금 화가 나겠죠? 그래서 3점 해줍니다. 예, 몇 년째 교육행정은 3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 어딜까요? 교육과정이에요. 제가 출시를 빼놓고 표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나왔던 과목이 교육행정이라고 얘기했죠. 교육과정은 출시 빼고는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그냥 무조건 달달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다. 교육과정.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오케이? 무조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방법과 평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이 중에서 한 친구가 빠질 때 밑에 친구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 올해를 제외하고 작년, 재작년은 방법평가 이 4세트가 계속 나왔습니다. 올해 몇 년 만에 심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심리가 23년도에 나온 것이다. 올해 나온 것이고 제가 이게 추리를 했거든요. 이번에 포용성과 자율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데 창의성을 가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가진 주도적인 사람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의 목표인데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2022 개정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기조절이 나올 것이다. 자기조절이 나올. 그럼 무슨 파트야? 심리예요. 그렇죠? 근데 심리가 마치 2점 정도 방법과 연결해서 나올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역시 자기주도학습의 그 지원 전략 교수 방법인 것처럼 나왔는데 심리 문제가 나온 겁니다. 나오고 얘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과정평가 행정으로 나온 겁니다. 아마 이제 내년에 심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심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너무 여기서 오래 돌았다. 이제 다른 전공에서 이제 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밑에서 이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여기가 주로 나왔다고 해서 밑에를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번 나올 때 몇 점이 나와?
4점 혹은 3점이 나와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3점을 행정이 맡았기 때문에 갑자기 밑에서 4점이 올라올 수도 있어. 우리는 15점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밑에 걸 안 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디폴트 16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밑으로 내려가. 그러하므로 여기도 안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나올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교육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크게 이 교육학 시험들, 임용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교육학 논술은 어떻게 나오고 지금 교육학 시험의 트렌드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허무하게요. 선생님들이 이따 책을 보시면 이제 오며 가며 보시게 되고 또 주문하시겠지만 1권, 2권 엄청 두고 기본서 엄청 두꺼워요. 나중에는 뭐 찐다거나 신찐다거나 점점 얇아지고 나중에 파이널 자료까지 아주 얇은 유인물로 공부를 하시게 되지만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대한 양을 1년에 걸쳐서 계속 공부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시험을 보러 가면 교육학은 딱 이 한 장이 나옵니다. 한 장이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네, 논술이라고 하는 이 시험지에 선생님들 이렇게 시험지 용지 있죠? 비포 사이즈 2장에 적는 거예요. 뭐 2장을 다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맥스가 2장이기 때문에 2장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서 보통 한 장하고 한 단락 정도 더 쓰시는 느낌으로 쓰시면 뭐 양이 적고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양이 적고 많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뭐냐? 답을 쓰는 게 중요하죠. 답을 쓰는 거 여기 2장에 쓰고 나오는 시험이에요. 아, 그걸 아셔야 돼요. 아, 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다. 이 시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한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경향성과 동떨어진 자기 나름의 세계에서의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성장은 하는데 교육학 시험을 못 봐. 그럼 안 되죠. 우리 둘 다 해야 돼요. 성장도 하고 교육학 시험도 잘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 기반으로 2차까지 잘 봐야 돼. 그쵸? 그래서 그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2월 말부터 매달 월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냥 똑같은 형태로 분절적으로 하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계속 보기 때문에 이제 90, 11월쯤 되시게 되면 누구나 논술을 다 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이 시험지 안에 내 글로 채운다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일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교육학 이렇게 나오고 문제, 대주제가 들어가는 문제에 어떤 파트가 나오는지 나오고 그리고 논술 100점, 15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영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맥락이 주어지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음은 땡땡고등학교에서 작성한 학교 운영 지원 자체 평가 보고서 중에서 전년도에 비해 학교 교육 만족도가 높아진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의 일부이다. 만족도 결과의 그래프를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서술식 응답과 분석 내용을 여기 적어놨어. 그것을 읽고 이게 대주제예요.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이 학교 교육 개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여서 여기 이제 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교수 전략, 평가, 과정, 학교 조직을 구성 요소로 해서 써라 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미 되게 막막하지만 이 친구들은 짝꿍을 이룹니다. 이게 A, B, C, D에 대한 파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 교수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수 방법에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 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가 방법적으로 같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여기 파트가 나온다. 그리고 교육평가, 교육평가고요. 교육과정, 교육과정이고요. 학교 조직, 오호? 무슨 파트? 행정. 예. 아, 이게 이 파트에서 나온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조에 입각해서 이 논술을 접근하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A, B, C, D 나왔죠? 자, 이게 A, B, C, D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파트에 대한 설명이 여기고요. 이 파트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B, C, D. 자, 그래서 얘가 하나의 대주제로 나와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 안은 분절되어 있다. 파트별로 분절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임용 출제진은 6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는 두 과목 교수님들이 들어가시고 어떤 파트는 한 분씩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계속 회의를 거치면서 문제를 냅니다. 하지만 그 각 선생님도 예를 들어 교육심리 교수님, 교육과정 교수님, 교육행정 교수님의 전문성에 다른 교수님들이 그 얘기는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각각의 전문성이 깊고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여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일로 넘어오지 않아요. A의 내용이 B로 넘어가지 않아. 그냥 A는 A에서 끝나.
B는 B에서 끝나. C는 C에서 끝나. D는 D에서 끝나. 그러나 이 각각의 과목들은 뭐를 향해서 가고 있다? 대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죠. 대주제 하나를 보여줄 수 있는 각 파트에서 주요 개념들을 문제화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걸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문제 쓰시려면 A 부분의 논술의 문제를 읽고 이 부분을 설명을 보시면서 한 단락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A에 대한 단락 하나. 그쵸? 자, B의 교육평가, 이건 B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B 파트를 봐. 이 내용을 이것과 같이 매칭시켜 가시면서 한 단락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B 단락. 그 다음에 C, 아시겠죠? 그 다음에 D.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얘를 보면 안 돼. D를 보면서 얘를 봐야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본론 네 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형식적으로 자리를 차지해주는 서론과 결론을 써주면 선생님들의 논술은 완성. 그럼 몇 단락으로 글쓰기예요? 6단락. 6단락 글쓰기를 연습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있어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채우는 내용들을 계속 공부하시게 되는 것이 우리 1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형식은 어떨 때는 이렇게 표로 나오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오고 칸칸이 나오고 그래프도 나왔어. 그래프는 못 보던 건데 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그래프야. 여기 내용들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대화문 형식으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교사가 자기의 성찰 메모를 남긴 것처럼 나옵니다. 어떨 때는 교장이 연설했던 부분들을 정리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형식으로 나와도 이 형태는 변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줄글 형태로 나왔는데 뭐가 어떻게 달릴까요? 라고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누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A, B, C, D로 구성되는 거예요. 말한 것처럼 각 교수님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접근해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6단락을 쓰는 것이 사실상 디폴트로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 형식대로 준비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논술을 쓰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 14년도에 시작됐던 논술은 사실은 지금 보여지는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형식적이었어요. 크게 의미가 없었어. 이 논술로 오기 전에 그전 형태가 뭐였죠? 객관식. 객관식은 문제를 읽고 선지를 읽고 바로바로 답하는 형식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과 큰 차이가 없게 뭐야 이거를 씁니다 읍니다만 붙여 씁니다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답이 되는 거야 쉽게 뭐만 보면 됐었냐면 밑에 있는 문제를 보고 그냥 답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냐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여기에 매칭되는 A, B, C, D를 읽고 봐야지만 풀 수 있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은 여기 있는 건들만 보고 그냥 답을 막 써요. 뭐 교육과정 재구성이야, 교과내 교과관 막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뭐 형성평가 그러면 형성평가를 그거만 써.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교사가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묻고 있어. 자기주도 학습 전략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니야 교사가 어떻게 지원하는지 묻는 거야. 근데 그것을 어디서?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타당도 명칭 써. 내가 아는 거 그냥 아무거나 막 써. 아니야. 묻고 있는 거 찾아서 써야지. 반드시 본문을 읽어보고 매칭시켜서 쓸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약간 낌새가 꿈틀꿈틀 보였어요. 꿈틀꿈틀 보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것이 바뀌어서 반드시 지문을 잘 읽어봐야 되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건 대잔치자. 본문에 있는 각 조건들에 맞춰서 답을 쓰지 않으면 자기가 틀렸는데도 왜 틀렸는지를 영원히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논술문만 읽어보면 너무 잘 썼어요. 너무 1년 공부하면 웬만하면 다 잘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묻지 않은 걸 쓰는 거야. 물은 게 아닌 것을 답을 써. 답을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오픈형이라고 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해서 내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요구하고 있는 것을 수렴하는 글쓰기를 했느냐, 그 요구사항을 캐치하고 썼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이제 과정과 방법과 평가, 행정, 심리 이 5가지를 아주 주요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3파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얘들이 4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는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무게를 조절해 가면서 여기 중심적으로 여기를 같이 붙여서 간다. 이런 말씀 드리기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는 제가 하자고 하는 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제가 하자고 하는 것만 하셔도 굉장히 충분하고 외우라는 거 싹싹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는데 그냥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금방 외워져. 왜냐하면 여기가 어렵지 여기는 금방 정말 단순 암기를 통해서도 극복하실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부분을 제가 90, 11호의 논술 문제로 냅니다. 그조차도 풀기 싫으시겠지만 그래도 그건 해야 돼. 최소한의 보험이야. 그래서 그거 하시고 나시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와도 우리는 아무 염려가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육학이라는 것은 근데 선생님들 이제 저 아까도 어떤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는데 너무 많다. 교육학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한 2시간 만에 끝내고 내가 8시간 전공 공부하려고 했는데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4시간, 5시간이 우습게 간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교육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선생님들 어떻게 되시냐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좀 읽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이런 원리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직무동기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회과학 공부한 사람들이랑 다 말이 통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육학은 거의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모아놓은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배경이 그렇습니다. 각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학을 교육학으로 끌어와서 교육행정을 붙인 거야. 교육심리? 심리학을 교육학과 연결되는 부분 끌어와서 교육심리라고 붙인 거야. 평가에 관련되는 것도 교육과 관련되고 끌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가 교육학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과목이야. 근데 바꿔서 말하면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서 이것을 선생님들이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넘어가야지 하면 영원히 교육과정을 보다가 시험 보러 가야 됩니다. 진짜 네, 이렇게 범위가 많은 과목이 있어요. 전공도 엄청 많죠. 교육학도 많아요. 그런 과목일수록 일단은 크게 한 번씩 여러 번 돌아야 돼요. 일단 처음이라도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 여러분 고승덕 변호사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좀 갈리지만 우리가 그분이 고시 3관왕, 4관왕 모든 고시를 자기가 스스로 제패했기 때문에 그의 공부법에는 되게 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범위가 넓은 과목일수록 일단 여러 번에 돌려야 된다.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잘했고 내신을 잘했던 선생님들일수록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걸 못합니다. 그리고 인강 들을 때 이런 분들 절대 인강 들으시면 안 되는데 5분에 한 번씩 스톱을 누르고 제가 했던 말을 돌려가 다시 적어요. 그래서 1시간을 듣는데 막 4시간씩 걸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넘겨야 돼. 그런 분들은 직강은 무조건 나와야 돼. 왜냐하면 넘어가니까. 왜냐 끊어서 들으면 영원히 교육과정 보다가 간다니까요 선생님들 진짜야. 그래서 여러 번 이거 돌리는 게 중요하고 처음에 우리의 타겟은 심층적인 이해입니다. 이 각각의 과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의미를 찾으려고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려고 하는구나. 그 안에서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내가 정확히는 몰라도 이게 각각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 있구나를 알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선 이해가 깔아져야 그 다음에 개념들을 우리가 학습하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해가 있어야만 선생님들 암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암기라는 얘기를 싫어해요. 왜냐면 암기도 굉장히 피상적인 학습 전략이에요. 달달 외우는 거야. 다 외운 것 같고 내가 다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지금 논술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점수가 안 나올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 망했다라고 생각해서 점수가 좀 잘 나올 수 있는 폭들이 더 넓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봤다고 생각해도 점수가 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암기로 승부 보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인 암기를 지향하겠다. 교육부에서 밀고 있어. 교사에게 그것을 요구할까?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이해를 통해서 핵심 개념을 숙지해야 됩니다. 물론 숙지하는 과정 중에 암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암기는 상당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달달 암기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같이 가야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너무 외울 게 많아요. 교육학 진짜. 그쵸? 그리고 우리가 소위 이런 말 하죠. 휘발성이 강해.
계속 날아가. 분명히 다 외웠는데 3, 4월 되면 또 모르고 4, 5, 6월 되면 또 모르고 계속 이렇단 말이에요. 또 논술쓰면 또 몰라. 근데 그걸 견뎌야 돼요. 원래 몰라. 원래 까먹은 것 같아. 근데 그거를 계속 다지면 다시 그게 선생님께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절대 선생님께 되지 않아.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예요. 100도 전에는 절대 안 끓죠. 절대 안 끓어요. 100도가 되기 전에 절대 안 끓어. 그래서 끓고 있는지 몰라.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됩니다. 100도까지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왜 안 되지 하다가 딱 100도가 넘는 순간 선생님께 되는 거예요. 끓어. 계속 끓어서 무조건 막 나와. 저걸 봐도 나고 저걸 봐도 뭐 대화하다가도 나고 진짜 뭐 내재적 동기가 높으시네요. 막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자기조절 전략에 행동조절 전략을 굉장히 잘 쓰고 계시네요. 막 무슨 말 하면서도 선생님이 상담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막 스스로 막 하시거든요. 그게 가능해지려면 어때야 된다.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심층적 이해와 핵심 개념 숙지를 계속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 쓰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을 가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원래는 학부 때 언어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이랑 불어 교육을 전공했고 되게 놀랍게 석사 때는 교육 사회를 했습니다. 되게 놀랍게 박사에는 교육 심리를 했어요. 되게 다양한 영역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문성이 너무 없나 싶은 생각이 한창 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약간 폭넓게 다양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빌어서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언어 교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갖고자 하는 것이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발화하고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피킹과 라이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논술과 그리고 2차 면접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지향점도 똑같아요. 뭐냐? 1차가 라이팅이고 2차가 스피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 아웃풋을 잘 내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 우리가 읽은 것을 쓸 수 있게 되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읽은 것을 쓸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만 가지 않고 어때요? 읽은 것도 말할 수 있죠. 지금 선생님들이 시책을 엄청 읽고 계시거든요. 2차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읽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저희 강의 들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과정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하려면 우리는 이거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인풋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돼.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 다음에 많이 쓰고 많이 말하고를 계속해야 돼. 오케이?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죠. 맞아요? 자, 꿰는 것이 말하는 것과 쓰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구조해서 말하고 쓰는 연습을 하는 게 꿰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어야지 꿰일 수 있어요. 구슬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말은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반드시 채워야 된다. 반드시 채워야 된다. 어디서 어떻게 내가 아는지도 모르게 계속 젖어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전공도 마찬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의 선생님들의 모든 시간, 선생님 만약에 1년 내로 끝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교육학이고 전공이고의 학습량은 절대 1년 내에 못 끝내는 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초수에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다. 못하진 않아. 되는 사람도 있고 되기도 해. 하지만 이것이 절대 그것이 가능하고 그게 디폴트인 시험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 그리고 굉장히 심도가 있어. 한 3년치 공부해 그때쯤 알겠다 싶을 만큼 양과 깊이가 깊어서 절대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치만 내가 빨리 붙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선생님들의 모든 시간을 다 임용고시로 깔때기처럼 모이게 쓰시면 돼요. 그 인풋이 없이 아웃풋이 좋게 나올 수는 없어요. 공부 조금만 하고 나 교육학 대충 했는데 됐고 막 전공도 그냥 뭐 찍어주는 거 외웠는데 됐어. 미안한데 되게 허세 왕이에요. 가까이 지내지 마. 걔는 되게 다른 인간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개뻥일 수도 있어. 나 너무 막말했죠. 예. 너무 그러니까 멍멍이는 지워주세요. 예, 뻥일 수도 있어. 자, 그럼 뭐냐면 남은 시간에 자기가 많이 공부했거나 학부 때 더 많이 했거나 아니면 이미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내신 아니고 수능 왕이어서 공부의 자체를 다 깨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초수 합격을 못했어 되게 자괴감을 들 것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시험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되지 않는 시험은 아니지만 모든 시간과 선생님의 에너지를 다 인풋과 아웃풋에 몰아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자면 상반기는 여기예요. 상반기는 듣고 읽고에 중심을 둡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여기. 하반기라고 하면 7, 8, 9, 10, 11월이에요. 하반기 여기 연습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좋은 아웃풋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나는 원론적으로 글을 못 써요.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이랑 눈 맞춤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러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근데요, 그거 못하면 교사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어요. 훈련하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시간은 더 걸리지. 쉽지는 않지. 하지만 하면 할 수 있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면 시작하지 말아야 돼. 왜냐면 어차피 안 넘어서면 못 되거든. 왜냐면 가르치려고 가고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잖아. 그거 극복 안 하면 안 되니까. 할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를 준비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심층적인 이해와 핵심 개념 숙지를 통해서 실제적 역량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교육학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전체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면서 요거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지 그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를 잘 들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강의 잘 들으시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위가 되게 넓은 과목이에요. 그리고 선 이해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학부에 들었어도 학부에서 몇 과목을 들은 거지 전 과목을 다 듣고 있지는 않거든요. 선택해서 듣기 때문에. 그리고 아예 그냥 비사범대 출신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교육학이 전공은 그나마 만만한데 되게 어려워집니다.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육학 되게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학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진짜 재밌고 이미 선생님들은 준 전문가야. 한국 교육 준 전문가. 왠 줄 알아요? 한국 교육을 계속 받아왔잖아. 선생님들 경험이 이미 토대로 되어 있잖아. 그게 뭐가 뭔지 모르고 학창 시절을 지나왔지만 선생님들은 교육 과정이 뭔지 평가가 뭔지 방법이 뭔지 행정이 뭔지를 알아요. 정리되어 있지 않을 뿐이야. 그래서 그거에 기초를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학은 너무나 많아서 혼자 공부하면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가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데 이 강의 들으실 때 저희는 1년이 12개월이고 시험까지 한 11개월 남았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크게 5텀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1, 2월 기초, 3, 4월 심화, 5, 6월에 기출, 7, 8월 문제풀이 그 90, 11월에 10주에 걸쳐서 매 시험마다 그 수업마다 모의고사를 보는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초 파트 1, 2월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육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과정, 방법, 평가 이렇게 쭉 갑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교육사철학 파트와 교육사회 파트, 생활지도 파트를 넘겨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전체 파트를 큰 틀을 구조화시키는 데에 중심을 두고 가장 중요한 별 3개짜리의 별 3개, 2개, 1개로 구분한다면 별 3개짜리 이론을 중심으로 1, 2월에 강의를 듣습니다. 1, 2월 강의를 들으면 이제 3, 4월은 이 3개짜리는 가볍게 다루면서 별 2개짜리에 속하는 내용까지를 학습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개 정도까지 이런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시기 때문에 학습량은 이제 심화 이론에 더 많죠. 그리고 이 1, 2월과 3, 4월의 차이에서 저는 여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다룹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논술이 지금까지 작년에 이르기까지는 작년까지는 2015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2022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최종학교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마지막 모의고사를 해요. 저희가 20회차 모의고사를 90, 11월 10주 동안 매일 하나씩 하기 때문에 20회차를 보고 21회차가 최종학교 모의고사가 나가거든요. 그 최종학교 모의고사를 볼 때는 전체를 다 가로질러서 나올 것 같은 걸 제가 중심을 이제 넣어서 문제를 냅니다. 되게 놀랍게 3년 연속으로 거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 다 나왔어요. 놀랍지? 예, 올해도 과목이 제가 심리과정 방법, 심리과정, 평가, 행정 이렇게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그대로 거기서 나오고 12점 정도가 거기서 겹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미친 적중력이라고 왜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고 뭐 평가원 갔다 가 제가 평가원을 어떻게 갔다 와요. 아무튼 자 근데 제가 그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계속 봤어요. 그리고 각 파트에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 문제화 시킨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 4월에 2022와 2015를 같이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전체 전 영역의 종합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심화 이론에서 보게 되고 나머지 3개는 가볍게 다루면 별 2개짜리 내용들을 합치게 되는 게 3, 4, 5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8주 진행이 되고요. 여기 둘 다 쓰이는 교재는 같습니다. 기본서 나왔던 거 1, 2권 쓰게 되고 그리고 형성평가가 매 수업마다 나가게 됩니다. 1, 2월보다 어려운 게 3, 4월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 6월 기출풀이입니다. 여기서부터 교재가 바뀌는데요. 찐당 권한을 쓰게 됩니다. 찐당 권한은 각 개념 파트별로 개념들 주요 개념들이 한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까지 나왔던 객관식과 논술 문제들 기출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풀이를 하면서 학습하게 되는데 한 번 기출 풀이를 하셨던 분들은 뭐 스킵하셔도 상관없지만 한 번도 안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 듣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술들의 한 90%는 지금까지 나왔던 객관식 기출 문제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지금 1, 2, 3, 4월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논술을 할 수 있게 짧은 글쓰기를 계속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약간 모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객관식은 사실은 클리어하죠. 이게 답이고 아니고가 명확해. 정오가 명확해. 우리가 정오가 명확한 것의 지식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 정오가 명확한 개념들을 숙지하면서 객관식 문제를 쭉 풀어보면 명료하게 그 각 개념들이 잡히는 놀라운 아하 모먼트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5, 6월 강의를 하게 되고 5, 6월은 6주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업 끝나고 종강 한 커리큘럼 끝나면 한 주씩 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끝난 날과 시작하는 날이 2주 간극이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전 커리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7, 8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7, 8, 9, 10, 11월 여기가 이제 하반기가 되고요. 여기까지를 인풋 중심으로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인풋 중심으로 공부할 때 아웃풋 하지 말아라는 아닙니다. 당연히 아웃풋 합니다. 중심점이 어딨냐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반기 아웃풋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쓰기와 말하기 중심으로 특히 쓰기 중심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7, 8, 9, 10, 11월은 여기 커리큘럼 꼭과 같다. 그래서 여기를 충분하게 문제 푸시면 지금까지 여기에 벗어난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어요. 한 문제도 없었고 모든 문제들이 다 여기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하나 그 문제를 한 번 다뤘다고 해서 선생님 숙제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개념들을 다각도에서 다뤄보기 위해서 가게 되고 7, 8에는 뭐 5급 행시라든지 초등 기출들을 계속 변형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간 나왔던 기출문제 변형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현재 상황과 맞붙여서 계속 연습하게 되고요. 여기는 정말 다각적으로 1차, 2차를 완전히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실제 논술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여기는 단락모고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고 여기는 실제 모고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월 말에 모고가 있습니다. 1월만 우리가 서결론 첨삭하기 때문에 그 서결론 특강 해서 그거에 대한 첨삭을 드리고 나머지 월말 모고를 한 다음에 계속 첨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한 달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만 한 번이고 다 2번씩 첨삭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초 이론을 하실 때 1월 말에 서결론 특강이 있다. 그리고 2월 말에는 뭐가 있겠어요? 모의고사. 네, 모의고사를 항상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혹시 녀석이 조금 남게 되면은 이제 인강 선생님들 초대해서 같이 듣기도 하고요.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 직강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모의고사 여기서 보고 인강은 이제 업로드 되면 그걸로 이제 시험 보시고 첨삭을 내시면 됩니다. 저희는 시간 내에만 내시면 할 수 있도록 가능하고 있어요. 네, 가능하고 있고 아주 꼼꼼한 첨삭을 선생님들이 받게 되시는데 그것을 반드시 고쳐 쓰셔서 이 피드백을 반복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글을 잘 쓰게 된다.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3, 4월 가시면 이제 3월에 저희 N수생 특강이 있고 3월 말, 4월 말 뭐가 있어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그리고 이 모의고사 하나하나가 다 되게 소중하고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한 번씩 보고 나실 때마다 큰 성장을 이루게 되십니다. 정말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5, 6월에 이제 글쓰기 특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배우게 되시고 서결론만 배웠다면 앞에서 이 글쓰기 특강을 통해서는 각 서결론 그 주제와 대주제를 어떻게 연결짓지? 요 또 꿀팁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이거 쓰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주 잘할 수 있는 정말 떠먹여주는 글쓰기 특강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 역시나 한번 월말 모고가 있고 거기에 대한 첨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7, 8월 여기 넘어가게 되면 월말 모고 7월 말, 8월 말에 전체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매일매일 단락별로 각 영역들을 부수게 됩니다. 정말 많이 느시는 급성장을 이루는 시기가 7, 8월
90, 11월에서 만렙을 갖추게 되는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많이 보지 않아요. 딱 하루에 한 해 굉장히 양질의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훈련하게 되시면 실제로 여기서 훈련할 때는 60분 맞춰 쓰기 굉장히 빠듯하지만 이렇게 연습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저희 많은 선생님들이 이번에 시험 들어가서 막 15분, 20분씩 남아서 계속 다듬고 완성형의 문제를 낼 수 있었다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1차, 2차 다 관통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2차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연락이 많이 오세요. 어떻게 시책이나 이런 거 한 줄 한 줄이 우리 배웠던 논술의 문제들과 너무 일치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1차, 2차를 같이 대비할 수 있도록 90, 11월 아주 열심히 저도 달리고 선생님들도 달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 이 90, 11월은 끝나고 나면 종강 후에 파이널 특강이 한 번 있어요. 파이널 특강이 있어서 전체 이론을 파이널 아주 자료로 선생님들이 같이 정리하시고 들고 가실 자료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 모의고사 아까 말한 것처럼 21회차 모의고사를 종강 후에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된 다음에 선생님들이 마지막 남은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가실 수 있게 반드시 푸셔야 돼요. 예.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2차 면접과 스피치 특강을 따로 진행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이제 직강에서 질문 하나 봐서 얘기 드렸던 것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선생님들 합격하는 것이고 제일 싫어하는 것은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냥 만난 선생님들은 꼭 한 번에 끝을 보고 합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서 정말 여기 2차 면접과 스피치 특강도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힘을 얻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2차 특강까지 있다. 예,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심층적 이해를 하고 이 심층적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강의 들으실 때 눈을 크게 그 다음에 제 입을 보셔야 돼요. 예, 제 입이 있다. 제 입을 보시고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이 안에 입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눈, 입 싹싹 들으시면서 다 단어는 못 적어도 들리는 거 적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소리 내도 상관없잖아요. 직강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내서 따라 하시면서 그 강의를 따라오시면 굉장히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안에 마스크 안에 내 입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강의 들으실 때 절대 졸으시면 안 돼요. 어떤 선생님들은 강의 들으실 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처음에 오시면 평상시에 하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보세요. 뭐하냐? 막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이 강의는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거 아세요? 연인과 관계에서 누가 누굴 더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테이블을 마주하고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직강선생님 느끼시겠죠? 굉장히 앞에 돌발적으로 나와 있죠. 인강 선생님들도 직강 선생님도 약간 나와서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계속 참여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답하셔야 돼요. 계속 질문합니다. 계속 답하시고 틀려도 괜찮고 제가 틀려도 뭐라고 하긴 해요. 근데 괜찮아. 그러면 그거 기억나거든. 그리고 그게 나온다? 그래서 계속 대답하고 참여하면서 들으셔야지 이거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어디까지 해보자 한번 보자. 약간 이렇게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핸드폰 금지. 예, 인강 선생님 특히 제가 한번 카페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인강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뭘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인강 돌고 있는데 핸드폰을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듣지 마요. 그럴 거면. 예, 진짜야. 예, 무조건 이 시간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학은 양이 많아. 시간을 써야 되는데 많이 쓸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강의 시간에 최대한 소화하셔야 돼요. 저를 서울대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실제로 대학도 잘 보냈어. 많이 잘 보냈어. 예, 학교도 잘 보내고 있잖아 지금. 예, 그쵸? 저를 과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대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 저랑 1대1로 호흡하세요. 저랑 눈 마주치면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인강 선생님들도 저랑 같이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빠르게 이 과목들을 훑으실 수가 있고 점차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냥 깊어집니다. 어차피 제가 깊이 있게 계속 얘기를 해요. 처음보다 그 다음에 더 깊게 더 여러 가지를 연관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따라오고 같이 참여하면 무조건 되게 된다. 거기에서 심층적 이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은 다음에 회독을 하세요. 강의를 듣지 않고 회독을 하면 사실 읽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어가 이해가 안 돼서 뒤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읽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강의 책을 회독하는 것보다는 형성평가를 푸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글은 많이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 뭐가 중요한지 모른 채로 넘어가잖아요. 미안한데 큰 도움이 안 돼요. Just reading. 그냥 읽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요점을 잡아가면서 우리가 인출 중심으로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독보다 제가 형성평가를 더 중시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러나 책을 읽을 때 인출하면서 공부가 되게 읽는 방법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 핵심 개념을 숙지함에 있어서 일단 이론들을 들으시잖아요. 강의들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조화를 하면서 인출하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강의를 할 때 구조화를 하면서 인출할 수 있도록 강의하긴 하지만 이것이 한 번 된다고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커리큘럼을 타는 거거든요. 할 때 일단은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안에서 파트명이 뭐뭐 있는지 한번 봐. 그 다음에 파트를 봐서 다시 앞으로 와서 각 부분들이 뭘로 되어 있는지 큰 이름을 한번 보세요. 한번 봐. 이걸 한번 보고 가는 것과 안 보는 것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이 안에 라이브 클래스라고 해서 각 파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약간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큰 그 파트에 대한 이해를 먼저 그냥 가지시는 거예요. 물론 강의에서 들었지만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서 구조도를 보세요. 구조도를 보실 때 그냥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빨간 것들을 먼저 중심으로 보세요. 가장 큰 거지. 그 다음에 빨간 건 본 다음에 뭔지 몰라도 소리 내서 읽어보거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소리는 안 내더라도 판단, 중심, 모양 이렇게 소리를 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아들었어요? 대단한데? 네, 이렇게 돌려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다음 단을 보세요. 뭐가 있지? 그냥 1, 2월은 그것만 보세요. 외워지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도를 빈칸으로 뚫어서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채워보세요. 절대 안 채워져요. 그럼 다시 이제 답을 보시는 거죠. 답을 보더라도 바로 답을 보지 않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게 머리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시냅스 끝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거든. 그 다음에 정보가 들어온 걔를 후익, 우리가 소위 나중에 보면 포섭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왜냐하면 주의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 굉장히 과학적인 공부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조도를 읽으시고 이 앞에 있는 태그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주요 개념들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다시 보고 그 안에서 또 다시 이거 봤을 때 일단 여기서도 탑다운으로 읽지 않습니다. 절대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파트를 먼저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를 읽어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머리에 잘 들어간다.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읽으시고 항상 그 파트가 마무리될 때마다 표로 주요한 지점을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큰 의미가 없어요. 한번 손으로 가려가면서 읽으세요. 당연히 안 나와요. 안 나와도 괜찮아. 그래도 가려보고 뭐지? 생각한 다음에 뭐지? 뭐지? 바보 멍청이. 이걸 하면서 읽으셔야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구조화와 인출을 통해서 강의를 들고 해서 갖추게 된 큰 이해를 약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1, 2월에 열심히 해도 3, 4월에 또 몰라요. 5, 6월에 또 몰라요. 7, 8월에 좀 알아요. 9, 10, 11월에 잘 알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여기 마지막에 이 빈칸 채우기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형성평가 계속 나가서 그걸 성실하게 하시면 선생님들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형성평가, 그리고 월말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하반기 모의고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실제적 역량을 갖추고 구조와 인출을 완성하는 커리큘럼을 갖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트렌디하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향들을 반영하고 인사이풀하게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학이 어디로 흐르는지 그 방향성을 같이 잡아가고 하이 퀄리티, 제가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고를 낼 때도 엄청 그러니까 항상 모고를 낼 때 굉장히 분투하면서 내게 되는데 선생님들에게 좋은 양질의 자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선생님들에게 힘을 드리려고 같이 힘차게 달리게 된다는 점, 그게 이제 저희 커리큘럼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만 얘기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합격의 전략.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지만 몇 가지를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면 합격 전략은 사실은 how to achieve, 어떻게 성취하느냐, 내가 목표한 바를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장녀여가지고 K 장녀의 특징 아세요? 뭔가 엄마 아빠까지 하드 캐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되게 강한 책임감, 약간 여전사,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마음가짐이 저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을 제가 만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선생님들 반드시 합격시켜야겠다. 이게 제 안에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제가 사실은 20대에 너무 힘들었어요. 20대에 시간을 겪을 때 아마 지금 뭐 초수 선생님들은 생각을 잘 못하시겠지만 뭐 재수, 삼수 이렇게 겪으시면서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까? 이 삶에 답이 있나?
이거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계실 텐데 제가 그런 고민 안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20대에 보냈어요. 그래서 되게 우연처럼 필연처럼 이제 선생님들을 마주하고 가르치게 됐을 때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가능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선생님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시험을 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꿈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근데 이 관문이 사실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에 큰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계속 여러 번의 좌절을 겪으면 생각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여기를 잘 넘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년에는 하나 설문을 올해죠. 올해 설문 연구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수강하셨던 선생님들한테 이미 1차 설문을 많이 받아 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뭐 동기, 뭐 학습 시간, 스터디 유무, 스터디를 얼마나 했는지, 공부 방법이나 전략은 어땠는지, 뭐 성취 목표 유형은 어떤지 등등에 관련되는 설문조사를 일단 받았어요. 그리고 1차, 2차 합격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다시 받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공부한 사람이 붙고 얼만큼 하지 않은 사람은 떨어지게 됐는지 혹은 거기 안에서 동기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학습 전략의 차이는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도 이제 연구가 결과가 나오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한 마음속에 연구자의 자세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이제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실질적인 지금 임용고시 선생님들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교육심리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 공부했던 파트가 동기와 자기 조절이고 또 다른 파트가 재능 개발 연구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해서 가느냐. 그 주요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한 영역이 있어요. 그 연구를 되게 재밌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연구들을 쭉 모아서 지금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드리면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지금 압도적인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합격을 하는 거. 이거 지금 성취라고 얘기할 때 일단 우리가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그냥 커플 10으로 목표로 해서 선생님들 공부해야 돼요. 각 과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 과목에서의 컷이 1차 컷이 뭐 75야. 그럼 나는 85를 향해서 해야 되고 우리 과목에서의 컷이 85야. 그럼 미안하지만 95를 향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컷을 향해서 공부하면 컷에 못 다달라. 그렇지만 컷을 10으로 넘기려고 해야 컷을 조금 넘겨서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2차로 해볼 만하게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2차를 겪어내는 것을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성취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빌어서 어떻게 해서 이걸 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하나는 압도적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마인드셋, 마음의 자세예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임용고시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고시는 못할 시험은 아니에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극강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시험은 아니다.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다들 비슷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 시험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자기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나 다양한 정서적인 수준이 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합격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합격에 이르지 못해. 그중에서 큰 차이는 마인드에 있습니다. 선생님 멘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수업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 잡는 얘기들을 해드리는데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하냐?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자면 되게 진담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을 갖고 나는 성장한다.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이거든요. 지능에 대한 향상적인 신념. 노력이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치고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 이거. 그리고 나는 해낸다라는 그러한 의지. 이 세 개가 있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많이 없어져요. 초수 합격 못해? 점점 더 사그러들어요. 근데 감정이고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의지적인 거예요, 선생님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선택된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변해요. 뭐라고 생각해도 선생님 생각 맞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 거냐고요. 할 수 있다고 성장한다고 해낸다고 생각하고 가야 된다. 이것을 갖춰야지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거든요. 나에 대해서 제일 안 믿어져요. 나를 믿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 진지했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근데 진짜야. 자, 그리고 압도적인 시간이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야, 나 그거 대충해도 붙었던데? 야, 대충, 야, 그거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인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초수에 합격 못하는 사람 바보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앞으로 멀리 할 사람들이에요. 절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 가지 마세요. 영혼을 파먹는 곳입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건 선생님들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초수에 절대 붙기 어려운 시험이다. 만약에 가능한 빠르게 붙고 싶다. 선생님들 모든 시간을 다 인고에 몰아라. 자는 시간도 그것과 활용될 수 있도록 자면서도 들으면서 주무세요. 인강 배수 남는 거 뭐예요? 틀어놓고. 제가 일부러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거는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선생님들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고. 이번에도 시험 보러 가시면서 그거를 듣고 가셨대요. 어떤 선생님이. 근데 거기서 교수 타당도가 나왔죠? 그대로 2015에서 제가 말했던 그 지문 그대로 나왔어요. 선생님들이 무의식도 공부하게 계속 뭔가를 쏟아 넣는 그 연습을 하시면 압도적인 그 시간 가운데 합격할 수 있습니다. 노력 없이 합격하는 건 없어요.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붙어요. 진짜 난 장담할 수 있어. 이것은 끈기 있게 누가 끝까지 하느냐의 싸움이지 단발성으로 머리 좋은 걸 빨리 안겨서 끝내는 싸움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양치기를 하셔야 돼요. 양을 많이 해야 돼. 공부 시간 양. 그래서 제가 이 양을 어느 정도 관리하기가 제가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 생각을 한 게 열품탈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깨워요. 가끔. 예, 가끔. 지금 이번에 9팀까지 합격 9팀 그리고 이외에도 맘앤 디디팀 따로 있고 일병팀 따로 있어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거든요. 복수로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하셔서 무조건 양을 채우세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제가 말했죠. 이 임용고시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혼자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외롭고 되게 처절해요. 근데 그래도 힘이 되는 거는 이렇게 외롭고 처절한 사람들이 단체로 있다는 걸 알면 좀 나아요.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약간의 외제적 동기도 부여하기 위해서 열품탈을 운영하고요. 여기 굳이 가입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많이 하세요.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잠 시간을 줄이지는 마세요. 잠을 줄이면 오래 갈 수 없어요. 충분히 주무시고 깨어있을 때 머리가 잘 돌게 해서 그 시간 동안 양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압도적인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이때 가능한 강의에서 다 소화한다. 강의는 강의에서 소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거기에 붙여서 한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건 사실은 열심히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선생님들이 인지 양식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어요. 학습하는 양식이. 익숙한 거. MBTI처럼 자기가 편안한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지 양식이 편한 대로만 공부하면 공부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회독하는 것을 공부하느라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절대 공부 잘하지 못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뭐 중심으로? 인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법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들었던 기분 좋은 말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교육학보다 전공이 더 빨리 더 많이 올라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전공까지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되게 유명한 연구고 되게 좋아하는 연구인데 critical importance예요. 가장 중대한 중요성. 뭐에 있어서? retrieval for learning. 학습에 있어서의 retrieval. 계속 꺼내는 회상이에요. 이게 인출이야. 그러면 just reading을 하고 했을 때보다 거의 압도적으로 practice test 그러니까 연습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형성평가가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선생님들이 말로 인출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책을 읽을 때 제가 아까 가리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다 짧은 선생님들의 자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거의 2배 이상의 회상률을 보여줍니다. 이거 사실 기억해야 되거든요. 기억을 못하면 안 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 여기에 한 문장으로 이 연구가 요약될 수 있어요. Repeated studying after learning. 학습 후에 다시 혼자서 반복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보세요. 강의를 듣고 학습이 한 거야. 그 다음에 repeated studying. 선생님이 그거를 읽었어. 그건 어때? 공부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죠. Had no effect. 아무 효과가 없다. 어디에? On delayed recall. 그 다음에 지연된 다음에 그걸 회상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뭐냐면 선생님 시험 보는 시점이랑 공부하는 시점이 멀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무 효과가 없었다. But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Repeated testing. 반복되는 평가는 produced a large positive effect. 무슨 영어 시험 같네, 그렇죠? 수능 영어 같죠? 뭐냐 반복되는 평가는 양산했어. 뭐를
아주 큰 파지티브 이펙트, 효과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났다는 거예요. 계속 시험 봅니다. 형성평가 보고 저희가 계속 모의고사 보고, 이것은 제가 해드리는 선생님께 돌리는 인출 시스템이고,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는 가리면서 공부하시고, 계속 바로 읽지 마시고 딱 개념이 나온 다음에도 생각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읽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속도를 2배속으로 높일 수 있어. 아시겠죠? 2배속으로 높일 수 있어. 자, 압도적인 현력. 그래서 인출 시스템으로 제가 수업에서 계속 인출하라고 제가 시키죠. 질문해요. 그러면 계속 인출해봐요. 되든 안 되든 뭐라도 생각이라도 해봐요. 말하기 어려우면. 그거 반복하고 형성평가 보고, 구조도 빈칸이 됐죠? 구조도 인출, 스터디하면서 확인하시면서 몇 개 중요한 거 인출해 보시고, 실전 모의고사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 인출 시스템으로 선생님들 그 불가능한 한 번의 합격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들 안에 있는 이러한 정보 스키마들이 점차 다각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완벽한 각 체계, 전공과 교육학의 체계를 이루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도 잘하게 되실 거예요. 정말. 예. 자, 그 다음에요. 압도적인 피드백입니다. 제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본질 하나가 이거다라고 얘기 드린 적 있어요. 뭐예요? 상호작용이에요. 다시 해봐요. 뭐예요라고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 가장 그 어떤 기기로도 대체될 수 없는 기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안에서는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죠. 예, 저희 수업에서도 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랑 중심으로 계속해서 피드백하시고, 스터디원들끼리 계속 피드백하시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굉장히 학습이 효과적으로 늘게 되는데, 특히 교수자, 더 잘 아는 사람과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 질의응답을 많이 주시고 그 안에서 저희가 답변을 열심히 드리고 있어요. 대신 선생님들 꼭 이거 하나만은 약속해 주세요. 2개 약속. 하나는 질문 전에 검색해 본다. 제발 검색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예, 보통 다 있습니다. 질문이. 그다음에 2번째, 답변 받고 지우지 않는다. 되게 댓글 하나 쓸 때 어떤 경우에는 되게 질문 한 줄인데 써야 되는 게 1시간짜리 분량일 때도 많아요. 근데 싹 보고 지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 알겠죠? 예. 예,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기 등업하시는 건 조금 번거롭습니다. 5번 댓글 다셔야 되고, 다 보실 수 있는 게 위에 있거든요. 댓글 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설문에 응답하시고, 합격증까지 내셔야 돼요. 합격증이 아니고, 예, 합격증을 내시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수강증 내시면, 그때 이제 등업을 해드리고, 지금 미리 등업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 번 더 등업 절차 좀 거칠 거예요. 지금 같이 섞여 있어서. 예,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카페에서 열심히 상호작용 피드백하고 있다. 선생님도 진짜 좋은 분들이 많아서 여기 자기 공부 비법 막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막 청킹 어떻게 땄어요, 막 이런 거 다 되게 많이 공유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힐링 카페 공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선생님 친구 찾기에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 카톡 채널이 떠요. 저 카톡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푸사 막 다 보이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친구 추가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올려주시면 되는데, 보통 여기에서는 학습 그 개념에 대한 상담, 모르는 내용이 있다 여기 올리시고, 마음이 너무 힘들다 그럼 여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은 바로바로 답을 좀 어려워서 한 2주 정도 걸리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절대 놓치지 않고 연락을 드려요.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다. 친구 찾기 축하하시고, 여기 전화 갈 때는 친구 사이가 제 번호예요. 예, 가운데 친구 사이. 뒷번호가 아닌가? 뒤인가 가운데인가 어딘가 친구 사이가 있어요. 제가 번호를 아직 못 외웠어요.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간다. 그래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다 하냐, 그쵸? 예, 유튜브도 하고 있고, 예,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 다 하냐. 아무튼 잘은 못하지만 가끔 올라가니까 구독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특히 제가 제일 신경 쓰는 피드백은 how to write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결국 우리가 쓰는 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첨사하게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하면 하나하나 내실 때마다 제가 너무 고통스럽긴 한데 첨사 받으세요. 첨사 받으세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신 선생님이 손으로 쓰실 때는 시험지에 쓰시고, 그리고 그거를 타자로 쳐서 올려주셔야 돼요. 한글 파일로 타자 쳐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메모를 달아서 첨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키워드 싸움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핀트에 맞춰 썼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다루가 어가 달라서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키워드를 넣는데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아예 점수를 0점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평가해도 선생님들 깎이지 않는 글쓰기에 대한 방법을 피드백으로 드리기 때문에 주시면 이렇게 첨삭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점수도 이렇게 내서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이 이 점수에 1일 1비 하세요. 1일 1비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하는 과정 중에 선생님 무조건 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첨삭 아마 연애 이제 서결론 한번, 그리고 2월,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해서 한 9번 받게 되시거든요. 그거를 다 받으신 분들 중에 19점대가 안 나오신 분이 없다고 볼 만큼 굉장히 좋다, 효과적이다, 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 이렇게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학교 설명회잖아. 예, 사실 우리 직관 기준으로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 내년도 크리스마스 이브가 옵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작하는 시점에 계신 선생님들,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교사라는 직업은 글쎄요, 굉장히 다른 직군과 구별되게 아주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학생들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는 어른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델링이 나왔는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아무 앞날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범죄자들이 매일매일 기사에 뜨잖아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 사람들의 유년 시절을 돌아갔을 때 좋고 의미 있는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의 순간에 자신을 붙들어주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제도의 변화로도 어떤 대단한 AI와 스마트 기기가 들어와도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좋은 어른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지금 어쩌면 이것은 그냥 뭐 적성 맞춰 가기에, 점수 맞춰 가기에, 아니면은 뭐 워라밸을 따라서 가기에 뭐 괜찮아라고 시작하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셨든지 간에 교사라는 직분은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큰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아무 희망이 없고 어려웠던 어떤 삶의 순간들에 저를 붙들어주고 믿어주셨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성장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실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면 저 되게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잘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생님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기 때문에 내년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꿈의 성취라고 하는 것에 한 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되게 활기차게 막 할 수 있어요 외치지만 사실 마음에 부침이 엄청 많이 1년 내내 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잘 붙드시고 끝까지 롱런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설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무물보 유튜브에 조만간 올리려고 합니다. 커리큘럼 어떻게 타면 좋을지 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올라갈 텐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